본 연구에서 선논수령 평가도구 개발의 방향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목별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선논수령이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두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지필에서의 선논술 그리고 수행에서의 선논술 이렇게 보통 선생님들을 활용하실 때 그렇게 구분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이 프로젝트에서는 수업 중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에 활용 가능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개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2학년을 중심으로 하고요. 고등학교는 1학년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성적 피드백이 가능한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확장 반응형 문항의 경우에는 학습 내용을 단계별로 수업 및 평가 활동으로 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선온수령 평가라는 이 용어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는 용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외국의 경우에는 그냥 에세이 타입 아이템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수령, 논수령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쓰면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조금 오개념, 일부는 오개념이죠. 서수령은 길게 외워 쓰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논수령은 학생들의 어떤 사고 과정을 집어넣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어떤 그거에 대해서 논증하거나 이런 것들이 논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나라에서 좀 편의적으로 구분을 한 개념이고요. 실제로는 선논수령을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도 선논수령을 그렇게 구분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수령 이렇게 그냥 붙였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문항이 확장 반응이냐 제한 반응이냐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확장 반응이냐 제한 반응이냐라는 걸 얘기할 때도 제한한다라는 게 무엇을 제한하는가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제한 반응형 문항을 서수령이라고 이렇게 호환해서 쓰고 확장 반응형 문항을 논수령이라고 이렇게 호환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한 반응이라는 게 사고를 확장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의 제한, 시간의 제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를 쓴 게 뭐냐면 어떤 사고 확장의 제한으로만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분류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책에서 정리된 바로는 서술형 문항이란 학생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활용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설명, 해석하거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어디까지 사고를 펼치냐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도 있고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식의 암기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지향하고 학생의 특성과 지적 수준을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는 평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이 서술해야 하는 분량이 논수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거는 분량에 대한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범 답안이나 인정 답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서술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논수령 문항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서술형 평가 문항과 유사하지만 하나의 정해진 정답이 없는 것이고요. 서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생이 작성해야 할 분량이 많고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조직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평가이다라고 했습니다. 선논수령 문항을 묶어서 표현을 저희는 하기로 했고요. 일종의 서답형 문항 혹은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직접 작성해서 제공하는 이런 문항의 유형들을 전부 저희는 서논수령 문항으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우리 중학교 영어과에서 아이들한테 만약에 오로지 너희 생각을 영어로 표현해서 몇 문장으로 써라, 몇 문단으로 써라 했을 때 과연 이러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의 몇 명이나 될까라는 고민들 때문에 영어과에서는 완성이나 단답형도 일부가 선논술 문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고를 확장해가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논수령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한 반응형 그리고 확장 반응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런 문항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논수령 그리고 확장 반응형이라고 좀 과도하게 일반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개념은 어떤 입장에서 본 거냐면 채점자 입장에서 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채점자 입장에서 채점을 할 때 저추론 채점이냐 아니면 고추론 채점이냐, 사실은 이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추론 채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적은 거,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종 어느 정도의 정답이 정해져 있고 이 단계를 밟아나가고 아이들이 사고를 굉장히 깊게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추론 문항이고 그것들을 우리는 좀 과도하게 일반화시켜서 이게 제한 반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확장 반응 중에서도 저추론 문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점자 입장에서. 그리고 고추론 문항이라는 거는 정답이 길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려 있는 것들이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어떤 그 증거들을 수집해서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미리 예측할 수 없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열려 있고 고추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채점자 입장에서 이걸 채점할 때 정말 그 자료를 찾아보고 채점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문항을 우리가 고추론 문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 수령 문항의 개념과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의 구분은요. 기본적으로 채점자의 입장에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없는 단답형, 그래서 서술적 단답형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객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주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이냐 서답형이냐는 문항에 생긴 꼴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할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 그래서 사지선다, 오지선다, 뭐 이지선다. 이지선다는 양자택일형이잖아요. 진유형, 그죠? 그 다음에 배합형, 줄긋기,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선택형이라고 하고요. 학생들이 답을 생성해내야 하는 것, 단답형, 완성형부터 시작해서 논술형까지를 우리가 서답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선논수령 문항과 고차적인 사고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죠. 선생님, 선논수령 문항의 가장 큰 강점은 뭔가요? 학생들의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논수령 문항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항의 유형이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이 고차적인 사고 능력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점은 뭐냐? 중학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모두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직은 아이들은 기본적인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등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수준까지를 배우는 수준의 성취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내 과목을 100% 선논술로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할 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교과에서는 영어과나 수학과, 과학과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를 선논술이라고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논술로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거를 선논술로 낼 필요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채점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논란에 휩싸일 그런 소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측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복잡한 유형인 선논술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선논술 문항은 복합적인 인지기술 혹은 과정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고 학생들이 지식을 단순히 기억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럼 단순히 지식을 기억해내는 것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객관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식을 조직하거나 통합 혹은 종합하는 능력, 그죠? 지식을 선생님 기억해내는 것과 지식을 조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이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자신의 언어로 뭔가를 풀어내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우리 사회과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죠. 선생님들이 어떤 제시문이나 이런 걸 주시고 역사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해석해서 뭔가 답을 하게 하는 것들. 정보를 바탕으로 주장하거나 혹은 설명하는 능력, 주장을 평가하는 능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려면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기, 그렇죠? 기본 지식이나 기술은
너무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올린 연주자나 아니면 수영 선수들을 볼 때 수영 선수가 발차기도 아직 서툴고 호흡도 서툴고 패들링도 서툴다. 그러면 이 수영 선수가 들어가서 자유롭게 자명을 하고 멋있는 뭐 이런 동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전혀 안 되는 거죠. 선원 수영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선원 수영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아이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복합적인 인지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교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학생의 반응을 구조화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학생에게 무엇인가를 수행하게 했는데 이 수행의 증거로 보여지는 선생님이 관찰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인지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이렇게 문항을 구조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답할 때 사용해야 할 인지 기술이나 과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적절한 분량과 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선원 수령 문항을 잘 개발하면 채점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선원 수령 문항은 뭐냐? 그래서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시죠? 수업 시간에 제시된 정보를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단순히 암기해서 쓰게 하는 문항, 그리고 어떻게 응답해야 좋을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 문항,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선원 수령 문항이다. 그리고 선원 수령 문항의 오용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 국가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뭘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학 다닐 때 그런 시험 문제 많았잖아요. 챕터명만 있는 거. 아는 대로 쓰시오. 막. 그러면은 저 예전에 교육사회학 시험 보다가 손가락에 쥐났었거든요. 아는 대로 쓰시오였어요. 교육사회학 문제가. 근데 막 성실한 애들 3시간, 4시간씩 앉아서 쓰잖아요. 막 걔네들 빨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됐더라고요. 네. 너무 성실해. 저는 막 도저히 이걸 내가 어디까지 써야 돼? 사실은 내가 아는 걸 어떻게 조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쓰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런 것 문제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선원수령 좋지 않은 문항이 아니라 오용의 예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히려 수정된 선원수령 문항의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 표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사고자 수를 조사한 것이다. 자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국가에서 산업보건안전기준에 관한 법안 도입으로 산업재해 발생 빈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제 산업보건안전기준법에 대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을 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산업 현장에 안착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장안전점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항에 성공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분석, 추론, 조직, 적용 등의 고차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시들을 이렇게 쭉 넣어놨습니다. 다음 예시들은 수업 시간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를 학생들이 사용했음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지필평가라고 부르는 중간 기말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지문을 넣어서 아이들한테 문항을 풀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내용을 안 배웠던 학생은 그 문항을 풀 때 이거 안 풀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을 문항으로 출제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용한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출제한다라는 건 사실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 학부모들 인식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사용하면 안 배운 거 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예시들, 그래서 또한 대부분의 질문들이 학생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네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이유를 제시하거나 설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원 수령 문항이 설명을 하거나 이유를 쓰도록 하는 형태를 가질 때 학생들은 고차적인 사고 기술을 사용했는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이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꼭 반드시 어떤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게 하는 거죠. 미국의 고등학교 경제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의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요. 100개 문제를 푸는 거예요. 100문제를 푸는 건데 그걸 온라인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문제를 푸는데 애들이 대부분 20개 내지 30개밖에 못 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뭐 경제 문제잖아요. 어느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 도산 위기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5가지 대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네가 선택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고 그게 왜 최선인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문항들로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한 학기 동안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틀린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해나가면서 자신이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전부 거기다 이렇게 써서 내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이고 그리고 그게 평가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 100개 중에서 어디까지 해냈는지 얼마만큼 이상 해내면 A 플러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무지하게 기피하는 수업이래요. 너무 어려워서 한 학기 내내 아이들이 머리가 이제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단답형도 있고 그냥 사지선다도 있고 오지선다도 있고 뭐 육지선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문항 데이터를 선생님이 딱 가지고 수업에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업 자체가 그냥 평가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 아이들이 80% 이상을 했으면 A 플러스더라고요. 그럼 100개 중에 80개를 해내면 그리고 뭐 얼마를 하면 70 이상을 하면 A제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았어요. 근데 그 문항에 다 모든 게 그게 있어요. 이유를 대라. 이유를 대라. 예.